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차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물차 기사들은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월 200만 원도 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도 살기 어려운 수입으로 차 할부금 2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화물차 업계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화물차 기사는 정말 괜찮은 직업이었습니다. 1톤 포터나 봉고 같은 소형 화물차 한 대만 있으면 식자재 납품부터 생활용품 배송까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식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 매일 아침 식당과 카페에 신선한 재료를 배송하는 일은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한번 거래처를 확보하면 몇 년씩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기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생활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화물 운송업계는 정말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항만 주변 물동량이 급증했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택배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든 공사 현장이 많았고, 새로 문을 여는 식당과 카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일감은 거절하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화물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현재 전국 화물차는 약 370만 대에 이르는데, 그중 1톤급 소형 화물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터와 봉고가 20년 넘게 판매 1위를 유지한 것도 이런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화물 운송업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상당 기간 그 기대가 충족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식자재 납품은 화물차 기사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물건을 받아야 하니까 규칙적인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새벽 5시에 도매 시장에서 물건을 싣고 오전 중에 여러 식당을 돌아다니며 배송을 마치면 오후에는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월급쟁이처럼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월급쟁이만큼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물 운송업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내 차로 내 사업을 하는 화물 운송업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졌습니다. 정년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사들이 이 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 교육비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시절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대형 물류업체들이 직영 배송망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몰들도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기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감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황금기가 끝나갈 무렵, 화물 운송업계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일감을 구하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기사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거래처를 개발하고 전화 한 통화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감이 배정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정하는 방식이 기사의 노력과 실력보다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돈의 흐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식당 사장이 식자재 업체에 직접 주문하고 업체가 개별 화물차 기사에게 배송을 맡기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중간 단계가 적어서 관계가 명확했고, 기사 입장에서는 거래처와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운임 협상도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식자재 유통을 차지하면서 개별 식당들이 이런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은 자체 물류센터에서 대량으로 상품을 관리하고 계약된 배송업체나 직영 배송망을 통해 일괄 배송합니다.
기존의 개별 기사들이 나눠 가져가던 일감이 몇 개의 큰 파이프라인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개별 기사들의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예전에는 기사가 직접 거래처와 운임을 협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쇼핑몰에서 정한 요금표나 계약 업체의 단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협상 여지가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마치 택시 미터기처럼 요금이 정해져 있어서 서비스 품질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현금 흐름도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배송 완료 후 바로 운임을 받거나 길어도 며칠 내에 정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을 통한 거래에서는 정산 주기가 일주일이나 보름 단위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은 매일 하는데 돈은 나중에 받게 되니까 운전자금 관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보의 격차가 벌어진 점이었습니다. 쇼핑몰은 전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개별 기사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일감 정보만 알 수 있습니다. 쇼핑몰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가격을 책정하지만 기사들은 제한된 정보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변화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처음에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일감은 있었고 수입도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제도적 안전장치마저 사라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한국 화물운송업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안전운임제가 완전히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운송 원가를 계산해서 이 금액 아래로는 받지 마세요라고 법으로 정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지면서 화물차 기사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제도가 있을 때는 화물차 기사들이 정부에서 정한 최소 금액이니까 이것보다 낮출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사라지자 이런 근거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화주들, 즉 물건을 보내려는 회사들은 이제 더 싸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실제로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전후를 비교해보면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이 얼마나 급격히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기사들의 경우 2022년 월 평균 소득이 378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241만 원으로 36%나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224만 원까지 떨어져서 무려 45%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월 평균 노동 시간이 264시간에서 309시간으로 17%나 증가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운송료 삭감의 실태였습니다. 부산에서 울산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비용이 안전운임제 시절에는 32만 6천 원이었는데 제도 폐지 후에는 20만 원으로 38.7%나 깎였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운송료 삭감률이 35.1%에 달했습니다. 운송료의 35%가 삭감되면 화물차 기사의 실제 소득은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런 변화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운임이 내려가면서 기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감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리거나 더 먼 거리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일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개별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기사들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 문제였습니다. 운임이 낮아지면 기사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유류비와 차량 할부금 등 고정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달리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사에서는 안전운임제 폐지 후 70.3%의 기사가 졸음운전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66.4%가 과속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대신해서 표준운임제라는 것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강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화주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전운임제 폐지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도적 보호막이 사라진 상황에서 더 큰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틈을 타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송파구의 물류센터 앞에는 수십 대의 배송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의 대형 물류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개별 화물차 기사들이 여러 식당과 마트를 돌아다니며 배송하던 물건들이 이제는 거대한 물류센터 몇 곳에서 일괄 처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은 물량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체 택배 물량은 크게 늘어났지만 정작 개별 화물차 기사들의 일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대형 쇼핑몰들이 자체 배송망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자체 배송 직원들을 고용해서 직접 배송하고 계약된 특정 업체들만 사용합니다. 개별 화물차 기사들이 들어갈 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류센터 내부의 변화도 혁명적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배송 경로 최적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예전에는 기사들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배송 순서나 경로 설정이 컴퓨터로 대체되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과 배송지 정보를 종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루트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대형 업체들에게는 배송 시간 단축과 연료비 절약이라는 큰 이익이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배송 차량의 규모였습니다. 예전에는 1톤 포터나 봉고 위주였다면 이제는 2.5톤이나 5톤급 차량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더 많은 물량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큰 차량들이 더 효율적이니까요. 더 많이 처리할수록 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운송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객들의 주문 패턴도 급속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 사장이 도매시장이나 개별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주문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몇 번 터치하면 끝입니다. 새벽에 주문하면 당일 오후에 받을 수 있고 심지어 당일 새벽 배송도 가능합니다.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편의성의 대가로 수많은 개별 기사들의 일감이 대형 시스템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배송 추적 시스템의 발달도 시장을 바꾸었습니다. 고객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자신의 주문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개별 기사들이 제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서비스입니다. 마치 택시 대신 카카오 택시를 선택하는 것처럼 고객들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배송 속도의 압축이었습니다. 오늘 주문해서 내일 받기에서 오늘 주문해서 오늘 받기로, 심지어 몇 시간 안에 받기로 기준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개별 기사가 아닌 거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물류센터, 실시간으로 최적화되는 배송 루트, 수백 대의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 네트워크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그림자도 뚜렷했습니다. 물류센터 주변에는 일자리를 찾아온 화물차들이 몰려들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계약업체만이 일감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머지 기사들은 센터 주변에서 혹시라도 떨어질 일감을 기다리거나 더 낮은 단가에 하청 일을 받아야 했습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운임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불과 2년에서 3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킨 온라인 소비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날 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개별 기사들이 적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시장을 차지해가는 동시에 또 다른 재앙이 화물차 기사들을 덮쳤습니다. 바로 자영업 생태계의 대규모 붕괴였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으니 우리도 일감이 없어졌다는 화물차 기사들의 한숨이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화물 운송업과 자영업은 하나의 거대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자들이 외식을 줄이고 식당 매출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줄어든 식당은 식자재 주문량을 줄이거나 주문 횟수를 줄입니다. 그러면 식자재 납품을 담당하던 화물차 기사들의 일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감이 줄어든 기사들은 수입이 감소하고 결국 이들도 외식을 줄이게 됩니다. 다시 식당 매출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곳에서 시작된 충격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이 연쇄 반응의 심각성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가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음식점과 소매업 분야의 폐업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화물차 기사들의 주요 고객층이었습니다. 한 기사가 매주 납품하던 식당 5곳 중 2곳이 문을 닫으면 그 기사의 수입은 40%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연쇄 반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자영업체들도 살아남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예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받던 식자재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거나 대량 구매 대신 필요한 만큼만 소량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도매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화물차 기사들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이 문을 닫지 않아도 주문량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감소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고객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로 문을 여는 식당이나 카페가 많아서 한 곳이 문을 닫아도 다른 곳에서 일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 창업하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기사들은 줄어드는 파이를 놓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개별 식당들이 어려워지자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자재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싸고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쇼핑몰들은 자체 배송망을 갖고 있어서 개별 화물차 기사들이 들어갈 자리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 격차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일감이 있었지만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의 배송망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개별 기사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했지만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생존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이 연쇄 붕괴의 핵심은 중간 단계의 소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산자에서 도매업체, 소매업체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단계가 있었고 각 단계마다 화물차 기사들이 활동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산자에서 쇼핑몰을 거쳐 바로 소비자로 이어지는 단순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중간 단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수많은 화물차 기사들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면 살 길이 있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배송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차량 관리도 철저히 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개인적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성실한 기사일수록 고정 거래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일감을 구하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인이 열심히 해도 시스템 자체가 바뀌면 한계가 있다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개별 기사가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고 서비스가 뛰어나도 컴퓨터 시스템이 다른 기사를 선택하면 일감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실력 있는 개인 상점이 대형마트의 시스템과 경쟁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에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아무리 성실한 기사라도 연료비나 차량 할부금, 보험료 같은 고정비는 줄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업체들은 대량 구매를 통해
연료비를 절약하고 리스 계약을 통해 차량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험료도 단체 계약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나 감독은 어땠을까요? 정부는 화물 운송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표준 운임이나 운송 원가 공시 같은 제도를 통해 과도한 가격 후려치기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시된 표준 운임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흔했고, 이를 단속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화물 운송업이 대부분 대형 물류회사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사들도 이런 회사에 소속되어 일정한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영업자 형태의 개별 기사들이 대부분이라서 시장 변화의 충격이 직접 개인에게 전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화물 운송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일본은 더 체계적인 협동조합 시스템과 상호부조 제도가 발달해 있어서 개별 기사들이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 자체의 변화였습니다. 컴퓨터 기술과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물류 시스템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개별 기사들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개별 기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나 드론 배송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화물 운송업계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개별 기사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개인 대 시스템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고 시스템의 효율성도 필요했지만, 둘 사이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송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진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부 화물차 기사들은 새로운 생존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냉동이나 냉장 운송 자격을 취득해서 신선식품 배송에 특화하거나 위험물 운송 허가를 받아서 화학제품 운송에 뛰어드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반 화물 운송보다 진입 장벽이 높지만 그만큼 경쟁도 적고 운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수 운송 분야는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의료용품이나 정밀기기를 운송하려면 온도와 습도 관리가 까다로웠고, 위험물질 운송은 별도의 안전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분야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대형 쇼핑몰도 쉽게 진출하기 어려운 영역이어서 개별 기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대안들도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전체 화물차 기사들 중에서 특수 운송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격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특수 운송 시장 자체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사들이 특수 운송으로 몰리면 그 분야마저 과당 경쟁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대형 물류 업체들도 일부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배송 대행 업체들이 개별 기사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사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계약도 언제든 해지될 수 있어서 근본적인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술적 변화도 일부 기회를 만들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위협 요소가 더 컸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일감을 나눠주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성실하고 실력 있는 기사들이 더 좋은 일감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이나 드론 배송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인간 기사들의 역할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제도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2006년부터 안전운임제의 개편된 버전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이전 제도가 폐지된 경험을 보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제도가 현재의 시장 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화물차 업계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대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사들이 특수화나 새로운 협력 모델을 통해 생존하고 있었지만 이는 전체 문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생존 전략에 가까웠습니다. 대부분의 화물차 기사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보다는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전체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화물차 업계의 현실을 정리해보면 몰락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켜주던 안전운임제의 폐지, 대형 쇼핑몰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일감의 집중화, 자영업 침체로 인한 수요 기반의 붕괴, 그리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시스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화물차 기사들은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월 200만 원 벌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몰락은 단순히 화물차 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컴퓨터 기술 변화와 온라인 쇼핑몰 중심 경제의 확산, 그리고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소외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의 속도입니다. 불과 2년에서 3년 사이에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기사들이 적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었습니다. 제도적 보호장치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개별 기사들은 거대한 시스템 변화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몰락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전문성을 기르려고 노력해도 시장 자체가 개별 기사들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의 자체 배송망 구축,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 제도적 보호 장치의 제거가 모두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개별 기사들이 버틸 수 있는 공간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화물차 업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특수화나 새로운 협력 모델을 통한 생존 전략이 있지만 이는 전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변화가 화물차 업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중심 경제의 확산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은 다른 많은 업종에도 비슷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택시 기사, 소상공인, 심지어 일부 사무직까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화물차 업계의 몰락은 개별 기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물차 업계의 몰락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화물차 업계의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시스템 변화가 다른 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기사, 소상공인, 심지어 일부 사무직까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